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김한성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한성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 김한성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신의 양신의 교수님 그리고 총신의 유길선 교수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논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은 25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논평자께서 5분씩 그렇게 논평해 주시고, 나머지 5분은 이렇게, 이제 논평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플로어에서 이제 자유롭게 또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성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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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한 자리에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1970년대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와 액츠, 지금 연결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사회자님. 예. 예. 그러면 배경되는 내용들은 그래서 지금 내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발표하시는 분한테 한번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줌에서 발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거든요. 하나 둘. 이건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됐어요? 사회자님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발표해도 될까요? 예, 제가 김한성입니다.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은 좀 많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는 중국 산동성 선교이고요. 191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뒤로 오면서 영어의 S자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1973년도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93명이 되고요. 3배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1889년이 되면 1178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예, 이러면서 10배로 늘어나게 되죠. 예. 자, 바로 요 시기에서 영어 알파벳 S자의 성장 곡선이라고 했을 때 수평적으로 더디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바로 그 변곡점에 우리 액치의 개원 시기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액치는 한국 교회의 1970년대 타문화권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배경 얘기를 하는데요. 1970년대 한국을 보면 정치적으로 참 불안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군사 정부의 그 독재가 있기는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아주 불안정한 혼란스러운 그 시기의 보수적인 교회는 한국 정치와 거리를 두며 전도, 교회 개척, 신앙 체험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이 교회 성장으로 내지는 기독교인의 증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급속도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1980년이 되면 도시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사회가 1970년대에 우리 학교가 세워졌던 엑치가 세워졌던 1974년인데 그 1970년대에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1970년대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 신학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는 1950년대죠. 50년부터 거듭해가지고 이 분열을 경험을 합니다. 자, 이것은 타문화권 선교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한국 교회가 성장을 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요소로는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사이비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와 관련을 해가지고 그 긍정적인 것도 있었는데, 1970년대에 여러 초대형 전도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또 이 초대형 그 집회 중에는 또 한국 교회의 선교적 그 관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의 그 대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준곤 목사님, 고 김준곤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와 함께 세계 선교의 비전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대형 집회는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막연하게나마 가는 선교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자원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1970년대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사람에 따라서 통계를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제가 좀 선택한 통계들은요, 1970년에 한국 기독교 인구는 20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76년도 말이 되면 460만이 넘고요. 그리고 80년이 되면 7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기간 동안에 5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이건 뭐 폭발적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또 한편 무엇을 가져오냐면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들도 많이 필요했고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대학교 그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성장이 있었고, 또 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활동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CCC, 그리고 UBF, 조이선교회, 이 단체들은요, 다른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지만 80년대 이후에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그 출신 배경을 보았을 때 CCC, UBF, 조이선교회 출신의 이 선교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또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의 기반은 매우 빈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과장된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1976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선교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1976년에 선교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나오셨고요. 그리고 77년도에 나오고 78년도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는 선교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신 분이 없었고, 그나마 선교학을 하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동진 목사님이셨고요. 이 조동진 목사님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선교 운동을 많이 잘 하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타문화권 선교의 기반은 매우 빈약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교회가 선교를 이해하는 건 역시도 아주 제한적이었죠. 예. 자,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변화가 있다면 1960년대 이후에 선교사에 대한 이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금발과 파란 눈의 서양인만 선교사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거는 이제 세계 기독교 내지는 세계 선교계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비서구 선교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OMF 선교사가 지금에는 거기에 이 한국인 선교사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아시아권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OMF 선교회가 비서구권 선교사를 멤버로 받아들인 건 196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OMF 같은 경우에는 1호 선교사가 의사였습니다. 비서구권 사람 중에 OMF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 했을 때에는 의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의 동기는 감사와 명분이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치의 설립에 대해서는 다른 발표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130쪽을 그냥 건너뛰고요. 131쪽에 액치의 사역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한철아 박사님께서는 액치의 선교 성과다 하면서 이 4가지를 꼽으셨습니다. 하나, 교회 지도자 양성. 둘, 한국교회의 선교 동원. 셋,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양성하는 것. 넷,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교회 개척의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 예, 아주 참 적절한 평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평가가 이 논문에서 물어보는 1970년대의 한국교회의 선교에 액치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답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1970년대로 국한시켜 가지고 다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액치는요,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액치는 우리나라에서 선교학 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액치의 선교학 전임 교수는 국내 최초의 선교학 전임 교수였습니다. 물론 같은 해에 이화여대의 전재욱 교수가 임용이 되고, 그리고 서울신대의 장중렬 교수님, 지금은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도 또한 임명이 되기는 했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액츠는 최초로 선교학 교수를 임명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79년도가 되면 액츠는 선교학 전공 석사 과정을 미국 플러 신학교하고 공동으로 개설을 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선교학 전공 학위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의 첫 열매가 박교호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이동희 목사님, 전주에서 바울 선교회를 설립하신 이동희 목사님, 85년도에 액치에서 이 선교학 전공 문학 석사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예. 자, 그러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액츠는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학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좀 건너뛰겠습니다. 물론 이 132쪽입니다. 교회 성장학이 액치의 선교 신학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액치의 선교 신학이라고 한다면 함철아 박사님께서 1982년에 아세아 복음화 신학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셨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더 액치의 선교 신학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또한 그 내용 중에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고 보조적이어야 한다고 이제 한 박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한 박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의 결과로서 새로운 그리스도 통치의 사회를 제시를 하셨는데, 자, 속사람이 변하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고, 그 결과 사회가 변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그 한철아 박사님께서 이제 그 선교의 결과로서 언급을 하셨던 것인데, 이건 역시도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계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단순히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서 교회의 성도를 늘리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통치의 사회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그리스도인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나가는 것, 예, 바로 이러한 것은 그 복음 중심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선교의 이해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액츠가 이 당시에 설립 초부터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교회 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예,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액츠가 했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또 세 번째로, 액츠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눈을 뜨도록 도왔습니다. 당시의 액츠 1970년대에 우리나라 신학교의 모든 교수가 박사학위 소지자였던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액츠가 최초의 학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역사는 다른 학교들이 더 오래되었고 또 훌륭한 신학 교육이 있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계의 그 관심을 끌었고요. 그래서 액츠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한국 교계에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쳤는데, 아세아 복음화 조찬 기도회라든지 아세아 선교의 날들, 이러한 것들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민족 복음화, 예, 우리 교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넘어서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왔고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교 사역도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액츠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눈을 뜨도록 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액츠는 신설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970년대.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예, 한국 교회의 동참을 이끌었는데, 이 동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교회 연합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1950년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흔히 특별히 또 장로교회는 이 교단 분열을 통해 가지고, 물론 마땅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랬었겠지만, 이 교단 분열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나뉘었습니다. 근데 액츠는 한국 교회의 교단과 교파를 구분하거나 가리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액츠의 그 초교파적 속성이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회 연합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목회자 지원 사업을 이제 현지 교단과 액츠가 같이 했었는데, 자, 이제 요거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70년대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시아 전역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러한 그 역사인식이 없이 현상만 보고 돈을 가지고 내지는 재정을 사용해서 현지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한국 교회가 오해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그것과 이것과 좀 구분짓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지는 한국 교회가
현재 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 물량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있어서 좀 다시 또 좀 조명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별히 이 교회 개척 지원 사업을 할 때에도 액츠, 한국교회, 월드비전, 현지교단 등 이 네 당사자가 연합사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심지어 이 재정 지원 사업을 부정적으로 볼지라도 액츠는 연합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1세기의 이 물량 선교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선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21세기 한국 교회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가 현지의 개교회에게 재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좀 어떤 좀 단체적인 관점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했을 때, 이 70년대 한국 그 액츠의 이 현지 교회 개척 지원 사업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액츠의 40년사 편찬위원회는 이렇게 70년대 액츠를 정리를 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눈을 뜨기 이전 시대에 선구자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들을 선도하여 해외 교회 개척 사업에 앞장서고 단기 선교 여행단을 파송하는 등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일들을 감당했다. 예, 아주 적절한 평가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교회의 성장의 변곡점, 한국교회의 선교의 변곡점 그 지점에 액츠의 시작이 있었는데, 예, 신설된 학교로서 참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 면에서 액츠가 한국교회의 70년대 해외 선교의 한 역할들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선교에 있어서 이제 액체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논평을 하실 텐데 우리 양신혜 교수님께서 먼저 그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예. 양 교수님 논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 교수님께서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음소거가 안 된 상태를 갖다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걸맞는 선교의 영향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이 대학이 설립이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내용은 지금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설명하듯이 차근차근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용의 정리는 좀 건너뛰고요. 시간상 제가 조금 읽으면서 궁금한 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 궁금한 것들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해서 좀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이 가지고 있는 제목에서 보시게 되면 1970년대 한국교회 타문학부 성근하고 엑스라고 하게 되는 이 제목에서 봤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타문학부 선교가 그 완만한 성장세를 하고 있는 그 끝자락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점하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S자의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시점하고 X가 이 설립되는 그 시점이 일치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부터 논지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했는데 그 논지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이 X의 설립이 한국교회의 한문학부 선교에 X가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갖다가 논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조금은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글을 읽다 보면서 제가 논문을 읽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X의 설립은 그때 당시에 70년대의 교회 성장과 그리고 그게 지금 그 교수님께서는 막연하게라고 표현하셨지만은 그때의 교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 영향권 안에서 오히려 X가 건립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X를 통해서 세계 선교로 나가는 어떠한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X가 세계 선교에 타문학부 선교에 영향을 끼친 것보다는 이러한 70년대의 선교에 대한 열망, 전도에 대한 열망이 X의 설립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동력이 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역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X가 설립되게 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도 동일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X의 설립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은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선교대의 그 영향력 안에서 X의 설립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발이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정신은 계속적으로 상징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X가 설립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연세 대학의 그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한 축으로 삼고 그 한 축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개인적으로 드는 것은 복음적인 그 대학들의 연합신학대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학적인 우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학교의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도 신학대학을 갖고 있는데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이라고 하게 되는 또 다른 대학을 갖게 되는 데에는 그 명분이 조금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설명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반 다른 신학대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을 갖다가 설립하게 되는 동력,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설명이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X가 구체적으로 선교사들, 타문학교의 선교사들의 역량에 기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70년대에 학교가 설립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그 설립될 때에 신학대학 그 박사과정을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교수님으로 임명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타문학과 선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0년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설립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설립이 어떻게 바로 다이렉트로 타문학과 선교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 인간관계의 시간의 경과를 갖다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되게 되면 오히려 80년대 이후에는 X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증명이 가능하겠지만은 70년대를 잡게 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선교에 대한 X만의 커리큘럼 그리고 X만의 프로그램 이런 그 X만의 프로그램과 그 커리큘럼은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금은 교회 성장하고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으로 그러한 돌림을 그러니까 방향성을 돌려줬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돌려줬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 구체적인 노력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교회의 영향력에 있어서의 변화를 조금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조금 설명이 돼야지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증폭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곧 이어서 우리 총신대학교 유길선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네, 귀한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또 이 논문을 작성하신 우리 김한성 교수님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나름대로 많은 요약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서 좀 같이 히어링을 하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한성 박사님에 따르면 액츠는 이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설립되어서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 및 대립 속에서 독자적인 선교의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액츠의 설립과 목적이 신학을 교육하는 데 있었음을 명시하면서도 더 나아가 세계 선교에 이바지했던 공헌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설립 초기부터 아세아 복음화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당시 학교의 부원장이었던 한철아 박사의 역할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의 성과를 들어보면 그 성과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둘째,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학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학을 타문화권 선교에 연결짓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민족 복음화가 해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선교의 결과는 단순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는 사회에 있음을 액츠는 강조하였다.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액츠는 이 매우 열악한 자원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70년대 당시 타문화권 선교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구체적인 기술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문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장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논문의 장점을 언급하자면 내용적으로 볼 때 매우 유익합니다. 1970년대의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들을 잘 매칭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당면했던 다양한 과제와 한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액치의 설립 취지와 선교활동을 구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액치의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의의를 잘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방법론적으로 볼 때 논문의 취지가 분명하고 구성이 간결하며 쉬운 문체를 사용하여서 독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셋째, 액치의 선교적 차별성을 언급함에 있어서 액츠 본연의 목적을 균형감 있게 묘사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예컨대 논자는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성장학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타문화 선교와 연결하여 액츠만의 독특성을 잘 드러내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의 보조적 역할에 대한 한철아 박사의 지적이 당대에 두루 존재하는 관점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시의 적절한 언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액치의 선교 사역이 매우 균형미를 갖추고 있음을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및 제언입니다. 소수의 것들을 좀 포함하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논자는 다양한 선교 정보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각주가 출처 정보가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2,259명의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 또 1970년대 선교 성장에 대한 기록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요, 이 서론의 각주에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론에서 논지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진술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과연 액치는 한국교회의 1970년대 타문화권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화두를 던지는데, 이 글이 이제 읽어 나가면서 조금씩 확인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독자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이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론에서 처음부터 이 결론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쭤보는 것은 논자가 생각하는 액치의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영향은 간단하게 설명해 볼 때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5페이지만 자료집은 이제 100몇 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논자분께서 우리 김한성 박사님께서 잠깐 생략을 하셨는데 1913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중약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문단이 이 문단이 1970년대 이전에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의 동기를 감사와 명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단이 그 위에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선교 분위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김한성 박사님께서 1970년대 이전에는 비서구권 교회의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논문 형식을 규정에 맞춰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문단들 사이에 줄간격 공백들이 많은데 제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논문을 통해서 액체 설립 선교 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한성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 논평해 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근데 논평하시면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이신 김한성 교수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면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 강조해야 될 때를 더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은 좀 간략하게 언급이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한국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간략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좀 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신학대학과 비교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1970년대에 우리 학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액츠의 그 선교적 공헌과 다른 신학대학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과 액츠와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교단적 차원에서 내지는 개교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타문화권 선교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신학대학들에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과연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전 비교의 대상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시간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액츠가 설립에 대한 동기가 나온 것이 196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열매가 74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4년 이후에 있었던 73년, 74년, 75년 그 시기에 있었던 이 초대형 전도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시간이 어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이 된 것이 1970년대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어떻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셔서 그게 1970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교육기관으로서 연구기관으로서 액치의 신학 1970년대의 선교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참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있었던 교육과 연구는 몇 년의 그 시간의 갭을 두고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거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연결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1982년도에 저 박기호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 1호 그 선교학 문학 석사 졸업생이었던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에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플러 신학교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후학을 양성했던 것,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바울 선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단체, 그 단체의 초기의 이 사역의 방향은 현지인 선교사 양성이었고, 그런 다음에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세아 그 액츠에서 하고 있는 그 선교, 그거를 고스란히 그 본따서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열매들은 있었지만 이거를 70년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뭘 더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런 생각도 가능한데, 근데 액츠는 한국에서 어떤 그 자생적, 자발적 어떤 그러한 이 세계 선교 운동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그리고 그것의 귀한 가치를 깨달은 한국의 신학자가, 목회자가 이러한 그 액츠를 우리 한국에 유치하고 교육을 시작한 것,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합신학대학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WCC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신학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에도 그 돈이 수백만 불이 들어와 가지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세워졌고요. 거기에 도서관이 그 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그 기장에서도 목회자 훈련을 그 연신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사실 복음주의 계열 내지는 보수주의 교회, 세계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회들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주의 신학이 아시아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확산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신학교육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초교파적 국제적 신학교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던 거죠. 근데 설립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여기에 아세아 복음화를 넣어서 이 선교적 그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아세아 복음화가 들어오게 된 거고, 바로 그 액츠의 이 세계 복음화, 아세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학교의 설립 목적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답변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그 미친 영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성장을 어떻게 더 독려를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과 플러 신학교의 그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회 성장학이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된 것, 물론 이것에 장단점이 있고 공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적어도 이러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나마 어떤 좀 그 일종의 내용이 있는 그러한 그 성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적하신 몇 가지 것들은 이 짧은 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제가 좀 짧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부족해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두 분 논평자 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이제 음소거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액트가 설립된 배경이 이제 선교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제 그 갈등 사이에서 이제 독자적 노선을 걷는다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액트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제자 우리 김 박사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의 갈등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WCC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신학교육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록펠러 재단에서 200만 불을 내고요, 어디서 얼마를 내고 큰 돈을 내가지고 신학교육 개발을 위해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그 신학의 내용이 좀 자유주의인 신학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우려를 할 만한 건 또한 사실이죠. 이거를 어떤 갈등 관계 그렇게 이해는 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는 신학, 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2000년 역사의 신앙,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그 복음주의 신학교육기관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한 것의 열매가 그 액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의 생각은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김한성 박사님 또 발제해 주시고 우리 양신혜 교수님 그리고 유길선 교수님 두 분 이렇게 논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조현진 교수님, 우리 저희 본학회의 협동총무이자 회계로 섬기시는데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요, 제가 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이제 우리 본학회 회장이신 안양대학교 이은선 교수님의 발제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두 개 발제는 자유 발제로서 이제 최근에 연구하신 연구들을 발표하시게 되는데요. 소코트라, 많이 못 들어본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홍해 앞에 홍해에 있는 그런 아라비아 반도 앞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발제해 주시는데 회장님이시니까 잘 도와주실 줄로 믿고 시간을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제 끝나는 시간하고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요. 원래는 25분을 드려야 되지만 아까 우리가 계속 15분, 20분씩으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50분까지 혹시 해줄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선 교수님의 발제를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엑츠에 와서 보니까 엑츠의 설립 목적이 지금 타원학관 선교,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 아시아권 선교. 근데 제 얘기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선교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발제하고 오늘 또 학회 전체 흐름하고도 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쓴 거는 안양대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HK 플러스 사업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그 과제가 이제 동서문화 교류가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그 과제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장을 맡아서 그 각주 그 290번에 보시면 있는 것 같이 제가 지금 그 초대교회의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연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소코토라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복음이 증거된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문명 교류, 동서 문명 교류라고 하는 게 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과제하고 연관성 때문에 이거를 논했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문명이 교류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소코토라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이제 문명 교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2번에 보시면 에리트라이해 항해기. 지금 아마 보시면 이 에리트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위에 있는 거니까 그 현재는 에티오피아의 그 중간에 지금 독립해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당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도양 뭐 이런 바다 이름이 없고 거기 전체가, 그러니까는 아프리카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모든 바다를 에리트리아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에리트리아를 항해하려면 어떤 항구들을 거쳐가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 책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소코토라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무역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특산물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코토라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국제 무역 관계를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무역 항해술이 발전이 안 돼서 바다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다가 BC 한 20년경을 전후로 해서는 이제 그 대양 그 몬순 계절풍을 이용해서 바다를 직접 건너가는 이제 이런 항해술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주 292번에 보시면 이제 그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갈로스라고 하는 그 이집트 총독을 따라가 봤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인도까지 가는 배가 1년에 몇 척 있을까 말까 했는데 그 대양 항해법이 발견되고 나서는 120척씩이나 왕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소코토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코토라라고 하는 섬은 그 각주 295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것 같이 이제 거기에서 그 대양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몬 아라비아 바다가 나온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유다몬 아라비아 유대몬이 지금 우리 그 유명한 아덴 항구입니다. 아덴 항구에서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만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데가 소코토라라고 하는 데에서 그 무자라고 하는 동네, 그 다음 페이지고 지도에 보시면 무자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지도에 보시면 바로
그 홍해만 끝나는데 그 무자가 있는데 그 무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만난 데가 소코트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개무역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대양항해가 이루어지니까 이 소코트라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뒤부터는 이 소코트라라고 하는 섬을 그 군주가 특정한 그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출입을 못하게 막으면서 어떤 자기의 그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럼 거기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각주 304번에 보면 아랍인들, 인도인들, 헬라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 소코트라라는 섬이 우리나라의 한 37배 정도 되는 남한에 굉장히 큰 섬인데 현재도 인구가 뭐 6만 어떤 데 보면은 8만 이 정도밖에 현재도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제 그런 데인데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었던 건 아마 그런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1페이지는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 왔을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로 무역을 했던 게 그럼 뭐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으로 하는 것은 각주 315번에 보시면 쌀과 밀, 인도산 의복, 소수의 여자 노예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개무역을 했고 거기서 직접 팔았던 것은 주로 거북이 등딱지. 아마 이 거북이 등딱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그 공예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나는 게 지금도 보시면 그 드래곤 블러드라고 그래가지고 용혈 그 나무가 거기서 이렇게 붉은 색깔의 진액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입술에다가 바르는 이제 아마 그런 걸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귀한 특산품이었고 향과 알로에가 많이 났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향이나 알로에에 대한 무역에 관한 얘기는 없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됐나 했을 때 이게 아까처럼 그 왕들이 어떤 임대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은 잘 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유향이 많이 생산됐다는 얘기는 각주옥의 322번에 보시면요. 그 시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이제 히에라 여기가 이제 아까 전 거룩한이라는 뜻인데 유향이 많이 생산돼 갖고 그 당시 이 향은 대부분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이제 신에게 향을 피우는 거죠.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쓸 만큼 많이 향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유향이 많이 남아서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더 그런 무역 항구로서 유명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3번에 보시면 여기에 과연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있냐? 한 2000년대까지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에 그 벨기에에서 그 동굴 탐사대들이 동굴을 탐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4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45페이지 가보시면 그 동굴 모양이 나와 있어요. 18개 장소가 그렇게 있고 그 18개 장소에마다 어떤 데는 그림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그림이 뭐 훨씬 더 많은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목록으로 만든 게 그 밑에 있는 145페이지 밑에 있는 그 목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기에 나와 있는 낙서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럼 이게 어느 시절에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분석을 했는데 그게 146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그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글자가 5개 나라, 그러니까 남부 아라비아, 지금 말하면 그 예멘을 중심으로 한 그 남부 아라비아 지방 사람들인 BC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악숨, 이 악숨이라는 건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건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인도 사람들은 한 1세기에서 4, 5세기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쓴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 3, 4세기 팔라미인 지금의 그 시리아 근처의 팔라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쓴 게 그래서 결국 이 기록을 보면 BC 2세기부터 6세기까지 거기 와서 사람들이 낙서를 해놓은 걸로 볼 때에 아까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코트라라고 하는 섬에 언제 이제 복음이 전파됐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 현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그 4세기 후반에 이제 테오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 354년에 그 362년 경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 테오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아리우스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360년경 아직까지 삼위일체로 논쟁이 막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동방의 황제가 의도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거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예멘을 중심으로 한 그 소코트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서서히 그 유대교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거를 막고 정통 기독교가 아닌 자기 황제 자체가 그 이거를 믿으니까 그 아리우스파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그 힘야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 개를 세웠다. 각조 347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세 개 세운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나라 당시로서는 이제 황제가 파송한 이렇게 사절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소 국가였던 힘야르한테 압력을 가해서 세 개의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자기 고향이 바로 스코트라입니다. 그래서 그 예멘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밑에 와서 세 개 교회를 세우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서에 보면 헬라어로 페트루스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4세기 정도의 글자로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지역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149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둘째로 해서 중간 문단에 보시면 525년에 악숨의 칼렙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말한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이제 좀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지금 말하면 예멘에 있는 그 힘야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하고 거기를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개종을 시켜서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아까 스코트라가 그 나라의 그 식민지 지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글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로는 그 6세기에 썼던 이제 기독교 지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아예 거기 이 섬에 나와 있고 거기 페르시아에서 각조 353번에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에서 임직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어떻게 기독교가 그쪽으로 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어떻게 왔나 하는 걸로 그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처럼 이 기독교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 유적지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거기 많은 기독교 상징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상징들이 남아 있는 것이 설명을 한 거는 152페이지 한번 거기 가보시면 거기 이제 그 다하이시라고 하는 곳 동굴 속에 가보면 그렇게 거기 위에 사진 제가 그 152페이지 위에 있는 대로 십자가를 그 벽에다가 계속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기 특별히 보시면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포크형 십자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네스토리파 사람들이 이런 양식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기독교 지형학에 보면 그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에는 그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쭉 제가 설명한 건 그렇게 기독교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많이 나와 있어서 특별히 153페이지 그 각주 372번 밑에 보시면 그 수도 없는 십자가들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마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십자가들의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미 AD 1세기 때쯤 되면 그 대양 항해가 이루어지면서 이 스코트라라고 하는 섬에서도 여러 나라의 그 상인들이 와서 같이 살았던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까 말씀한 대로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그 기록상으로 확인해 볼 때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기독교가 전파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런 기록들을 뒷받침해 주는 유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 교류 속에서 기독교가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1분 당겨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논문에 대한 논평을 듣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와 계실 텐데요. 백석대학교 선교신학 교수이신 김은홍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는데 시간상 한 5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 주시죠. 이현선 박사님의 논문 소코트라의 1세기에서 6세기 동서문화 교류에서의 위치와 기독교 수용에 대한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받고 나서 생소한 소코트라를 제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세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섬인 것으로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양과 대서양을 잇는 그 요충지라고 보이는데요. 그 예멘 지역의 그 남부 쪽, 남동부 쪽에 위치한 이 섬입니다. 우리 PDF 파일 보니까 146페이지에 아마 그 정도 정확하게 보여지는데요. 이 논문이 주신 연구한 의미를 보니까 그 1세기에서 6세기 그 사이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수 있던 그 요인들, 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정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증명하려고 하신 그런 논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또 이렇게 좋은 점,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 선교가 상당히 그 확장하는 일에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선교 역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의미가 참 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그 팩트를 줄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대해 자유롭게 사고하고 또 인간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찰하며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그 기독교 역사를 선교 역사의 관점에서 파악할 시도였고, 또 동서 교역과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어떤 영향력을 기반으로 선교의 확장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공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현선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논문에 대한 요약은 할 필요 없이 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들, 이것만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 속에는 그 동서 교류의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았는데, 사실 초기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또 그러면서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정통성을 잊지 못해서 약간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리우스주의의 경우에는 인도의 테오필루스가 교회 세계를 지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좀 신학적인 의문 없이 그냥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사실 교리와 역사는 불가분리의 특성 때문에 역사 없는 교리주의는 공허해지고 또 교리 없는 역사주의는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의 의미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독교 초기의 선교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제시한 것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1세기에서 6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에 1세기는 무역관계를 언급하시고 또 4세기는 테오필로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고 또 6세기는 악수망 시기의 어떤 기독교 국가를 세운 국가 연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좀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같이 이제 관련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시아 고대 기독교사라고 이장식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사이에 보면 이현성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테오필루스의 어떤 선교 사역 파송한데요. 이것을 또 선교 역사를 쓴 아리우스주의 필로스토키우스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거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장식 박사님은 특이하게 뭘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선교의 행정의 기원을 사도 도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현선 박사님의 논문에는 초기에 길을 닦은 것은 사도 도마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동서교류에서만 출발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외 것들은 자줄거리한 타이핑 미스나 또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지금 발표하신 논문은 이제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어떤 주장보다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고정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아주 연구하신 공헌물로 아주 굉장히 공헌도가 높다는 생각을 하고 논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논평 두 번째도 바로 듣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영식 박사님 나와 계시죠? 예, 두 번째 논평 부탁드립니다. 음소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줄로 저는 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성 교수님의 논문을 논평하는 것은 부족한 저에게는 가분한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이 교수님의 ok고를 읽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서론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동토의 땅도 녹아지고 쇠국의 철문도 열리고 복음만이 지역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변화와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논편은 이제 167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본 연구는 소코트라에 대한 1에서 6세기의 복음 전례를 당시 기록물과 동굴의 암각화 등 고고학적 유적을 근거로 하여서 무역사 및 항해사적 배경과 기독교인의 활동들을 추적하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려고 했습니다. 소코트라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주변 지역이 소위 아덴만의 영웅이라는 말로 알려졌습니다. 그 밑에 문에 보시면요. 본 논문도 지도로 표시해 주고 있지만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에 아덴만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예멘에 속해 있지만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등이 포함된 아프리카의 풀과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해상 무역로 중에 특히 일찍이 향신료 무역은 지중해 홍해, 또 아덴만 인도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6세기경에는 인도와 스리랑카로 연결되는 해상 무역로는 홍해의 해상 교역 세력으로 성장한 인도인과 에티오피아인들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이룩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나름대로 논문을 요약을 했습니다. 했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과 공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168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 논문은 하나님의 복음은 가운데 인간이 보기에 어떤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차별 없이 뿌려지며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아울러 세상에는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이 있지만 복음이 전래된 곳이 바로 중심지로 부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논평자 본인도 알지 못했던 소코트라라는 섬이 결국 복음 때문에 알게 되었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의 일행의 복음의 행로로 인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멜리데 섬이 세상에 알려지고 복음을 통하여 운동의 나라 한국이 세계 역사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 논문은 소코트라에 전해진 복음에 대한 역사에 대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한 기독교 관련 유적과 그 시대의 사료들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과 또 아울러 복음 전례의 경로와 그 시대의 홍해와 인도양의 무역로에 이루어지고 있던 동서 문명 교류 및 교역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이 논문은 한국의 신학계, 특히 역사신학, 선교신학, 실천신학에 걸쳐서 학적인 지평을 넓혀주었고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오필루스의 세부적인 활동, 에티오피아의 악순 왕국의 복음전례, 이 지역과 스리안의 연계 등 이 지역의 연구 확장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래되었던 지구촌의 다른 곳의 연구 활동에도 이 논문은 통찰과 를 제공함으로써 신학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리라고 봅니다. 넷째, 또한 1세기에서 6세기에 지중해 홍해, 인도양에 걸친 동서 문명 교류 및 무역 활동과 그 품목, 향신료 같은 그러한 알로에나든지 아까 이제 나왔는데요. 그 품목 그리고 해상 교통로에 대한 이 연구는 관련된 국내 학문 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섯째, 이 논문은 당시 중요한 사료만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연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보여주었고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적인 연구는 그에 적합한 인력과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이 논문에 보면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독자 입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명, 지역명을 비롯해서 고대 무역 활동에 있어서의 국제관계가 다소 생소한 감이 있고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지도와 표 그리고 동굴을 비롯한 고고학적 발견의 기독교적인 실증들에 대한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제안 및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포크형 십자가 형태 등을 통하여서 네스토리안의 그 선교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635년 네스토리안과 관련된 종교가 알로펜을 단장으로 한 페르시아의 사절단을 통해서 당나라로 전해졌고 200년 정도의 그 기간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든 여사, 김양선 목사님, 오일트 목사님이 석굴암의 그 무인상, 불국사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 등을 제시하면서 종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죠. 물론 이제 가설 단계에 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소코트라 복음전례를 밝히기 위해서 고고학적 연구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이 교수님은 혹시 한국 초기 복음전례 연구에 대해서 좀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는 본 논문에서 고대 소코트라의 복음전례와 관련하여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후 시대에 중세나 근대를 거쳐오면서 기독교가 계승되었는지 한두 줄이라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셋째는 이제 목차 넘버링이 이제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간상 바빠서 빨리 보내시느라고 이 목차 넘버링이 좀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국교회사를 또 가르치시는 또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사 관계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제 질문을 보면 앞부분에 김은홍 교수님의 질문은 이제 네스토리우스에 의한 선교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가치,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하는 게 주로 있었고, 사도 도마에 대한 그런 언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한국 역사 안에 석굴암이라든지 불국사에 있는 그 경교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부분과 소코트라 자체 안에서 그 이후에 중세나 근대로 오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런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아리우스파에 대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뭐 일단 저는 역사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타나시우스파를 오히려 박해하는 그 동로마 황제가 의도적으로 아리우스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소화신까지 거기 보내서 지금 전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나이브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뭐 우리가 보다시피 이단들도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스코트라라고 하는 나라에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리우스파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왜 이렇게 1세기부터 6세기까지 했냐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저희 과제명 자체가 문명교류사인데, 문명교류사에 관한 내용은 그 서술로 되어 있는 건 1세기 그 에리트리아해 항해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코트라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명 교류가 다양한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끌어들였고, 그런 이제 문명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로 도마 이야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사료로서 그 소코트라의 도마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는 없어서 저도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윗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에 관한 얘기가 이스라엘 고고학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켄달긴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뭐라고 그러냐? 다윗 다 자기네를 필요해서 조작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물론 측측하고 뭐 역사가 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두 개가 일치될 때 가장 저는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도 있고 한데 좀 더 객관적인 입증이 돼야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경교가 들어왔냐? 사실은 저희 연구단에서 지금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우리나라의 충렬왕, 충선왕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그 사람을 낳은 그 왕자들하고 결혼한 부인들이 그 어머니가 사실은 몽고 제국에서 바로 이 네스트리우스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독교 신앙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독일 학자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 밝혀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이제 현대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네스트리우스파가 왔다고 하는 것들도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물증하고 연결이 되면 좀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 스코트라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이제 1507년에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거는 네스토리우스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내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기독교 지형학이라는 책에서 거기 그 페르시아에서 임명된 많은 감독들이 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그 네스토리우스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중세 때 일정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록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답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로 발제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이은선 교수님 HK 플러스 사업단 단장으로서 인문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일반 영역의 기독교의 그런 흔적들을 스며들게 하고 찾아내는 연구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좋은 논평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발표 세션을 남겼습니다. 오전부터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션은 광신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로 계시는 김호욱 박사님의 한국 장로교회가 정부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발표 시간은 약 20분 내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논평은 각 5분씩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김호욱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논문은 양은 상당히 좀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그 한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을 했구나 알 수 이게 복잡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다는 뜻이고 내용이 뭐 난해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읽어도 이 논문이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 보면은 논문의 주제인데요. 제가 지금 이게 꼭 그 논문이나 그 인용구처럼 이게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이 한장총이라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조직하여 국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를 형성하는 데 공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에 대한 결과가 뭐냐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선지자의 나팔라고 그러고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리가 정교 분리를 하지만은 그래서 정치에 교회가 세속 정부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 그러한 그 신학이 바탕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그래서 했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제 오전부터 한철아 박사님의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보니까 두 가지 이제 복음주의와 신본주의 그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알았으면 여기다 붙일 텐데 결국은 여기는 이제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그 배운 것에 의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잖아요. 행동하는 것. 근데 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한장총은 제목 가로 열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선언문과 발표문 이렇게 이제 한 것, 뭐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방법이 선언문과 발표문 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위드 또는 큰 코로나 시대의 정부 종교정책에 대한 한국교 대처 방안 또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를 위해 한장총이 한국 정치계와 사회를 향해 외친 선언문과 발표문을 분석하여서 한장총이 물리적인 힘이 아닌 선지자적 사명으로 한국 정부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장총은요, 1981년에 장로교 5개 교단의 연합과 장로교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조직이 되어서 40년 동안 지금 계속 존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한장총의 대정부 사회 및 대사회를 향한 영향력은 정치계와 교육계를 비롯해서 사회의 윤리와 도덕 및 환경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한장총의 결성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신학사상과 지역주의 및 정치적 주도권 싸움 등으로 인한 분열을 거듭했던 장로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화, 이게 이제 교단이 뭐 하나 돼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각각 교단을 유지하면서 연합을 했다는, 지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화의 한국 정부와 사회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장총처럼 연합기구를 하지 않았을 때 1970년대 그 유신헌법 할 때는요, 우리 그 장로회 중에서 좀 큰 교단, 그 합동총회하고 통합총회가 각각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는 유신을 찬성을 하고 통합총회 유신을 반대한다고 계속 성명서 내고 신문에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81년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국 장로교회가 한장총이라는 연합기구를 설립하여 한국 정부 사회 통상에 동일한 주장을 했다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즉 한국 장로의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화에 실천한 선지자적 사명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이제 안 하겠다, 못 할 수,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혹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본 논문은 한장총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한장총이 설립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징별로 분석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 금년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한 몇 년 전에 한장총에서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 자료를 다 주시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힘이 되었고 그거를 조금 이게 약간 개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논문을 새로운 형태로 개정하려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징별 분류는 2016년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가 마련한 6개 분야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들 중에서도 한장총이 그동안 문서상으로 실제로 활동했던 그 국가와 역사 분야, 통일 분야, 교육 분야, 사회 분야로 제한합니다. 그 내용 논문을 쭉 보시면은 1981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뭐 했느냐? 그건 여기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역사 분야가 이렇게 있고요. 큰 게 보면은 바른 정치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정책성 확립을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포럼을 해가지고 바른 정치도 구현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바른 역사 정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그 전에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많이 연구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 교과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서 해라 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통일 분야에서는 자주민주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북한 동포 지원 확대 뭐 이런 말씀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 정책을 촉구를 하고 남북 평화를 또 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엑소더스 한반도와 고구마 통일 선교를 강조. 엑소더스라고 한반도 포럼을 열어서 또 이러한 주장들 바른 정치를 할 것을 했고요. 또 장로교회 비전 선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몇 개 뽑았는데요. 2016년대에는 한반도 통일의 모체가 되기 제가 그 다음에 또 실천 강령에 들어가서는 복음으로 통일 조국과 사회 통합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의 그런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이런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비전 70과 통일 목회라는 것하고 그 교육 분야도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종립학교 종교활동 및 종교교육권에 대한 것도 주장을 하고요. 또 선지원, 후추점 제도 실시에 관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학내 종교차별 실태 개선 연구 과제를 종자연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인데요. 이 용역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금 종교 교육 학교인데도 아마 가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 쪽인데 그런 것하고 이렇게 용역을 체결해서 한 것에 대해 취소해라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수급부법, 면세 특례법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신중하게 해서 좀 주장을 했고요. 선한 이웃 운동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이웃 사랑으로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가족들을 위한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재난 국제난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성금도 전달하고 이런 일들, 다른 곳에도 이제 물론 많이 하지만 한장총이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기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파리 기후 평화 변화 당사 국회의 합의에 따른 파리 협정을 환영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실천적인 일 확대에 청참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고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있어서 지금도 열심히 나쁜 차별법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투쟁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 문제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럼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고, 동성애는 영리적인 성애국이고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인권을 내세워 인권 보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관련성 등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나 군대는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깐 읽겠습니다. 장로교 5개 교단의 연합과 장로교 정체성 회복을 목표 81년에 조직된 한장총은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세속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 추진할 때 선지적 목소리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장총 2016년 힘을 모아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대사회 및 국가적인 정책 수립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적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한국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 언론회 등과 함께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한장총 단독으로 대사회 및 대정부를 향해 바른 사회와 바른 정치를 위해 일한 것을 했던 것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글이 좀 이상한데요. 2016년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가 결정되자 회원 공동 이름으로, 여기 좀 위에 좀 글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요. 공동 이름으로 또 한장총 단독으로 또 하기도 하고 공동으로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책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한장총의 대국가적 및 대사회적 역할은 담임 목사 세습 문제 등 한국 장로회 내 몇 개의 대형교회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성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내 구체적인 걸 지금 한 것은 좀 미흡한 것은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성장을 미쳤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연구를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은 무엇으로 이렇게 제가 했냐면, 경제연구소 포럼을 그냥 김광수는 한국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의 종교별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악재도 불구하고 개신교도 수가 증가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한장총과 같이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하여 선지적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국가와 사회는 올바로 세워질 것이며, 교회 역시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효과적인 복음 전파로 인해 성장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 큰 코로나 시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415 각주 보시면은 10년마다 통계를 내잖아요. 2015년까지 냈는데 기독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포함됐습니다만은 증가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조용석 박사님, 네, 안양대학교 계시는 조용석 박사님께서 먼저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그 김호욱 박사님의 논문 한국 장로교회가 정부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 연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선언문과 발표문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욱 교수님의 논문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공식 문서에 근거하여 한장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심두게 고찰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 저자는 국가와 역사 분야, 통일 분야, 사회 분야로 분류하고 한장총의 대사회적인 섬김의 사역을 소개하며 이에 대하여 역사적 신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분야로 나눠져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역사 분야에 대한 한장총의 기여, 그리고 통일 분야에 대한 한장총의 기여, 교육 분야에 대한 한장총의 기여입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저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요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5개 교단의 연합과 장로교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1981년에 조직된 한장총은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선지자적 목소리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이어가던 한장총의 대사회적인 섬김의 사역이 개신교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장총의 대사회적인 섬김의 사역에 대한 저자의 역사적 신학적 평가는 현재 한장총의 모습을 냉철하게 진단하며 미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나침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저자의 논문에 함의된 한장총의 미래 사역의 방향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장총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개혁교회 신학, 장로교회 신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설립된 한국 장로교 신학회는 매년 학술 발표회와 학술지, 장로교회와 신학 발간을 통하여 장로교회 정체성 회복과 확립, 발전을 위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 신학회의 학술 활동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조명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우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전광수 박사님께서 연이어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논평의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한국교회사, 장로교회사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논문 저자이신 김호욱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 장로교회사의 주된 이슈가 신학적 차이나 교단 분열과 같은 문제였음을 감안할 때 신학적인 경계를 넘어서 한국의 대부분 장로교단들이 참여한 역사가들이 평가를 깊이 하는 아직 진행 중인 한국교회가 그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형성에 공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방법으로 한장총의 선언물과 발표물을 분석하여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한장총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 전체에서
드러나는 주된 내용은 한장총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아니라 한장총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는가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 영향력을 살펴보려면 한장총의 역할이나 노력이 그 수용자들에게 어떤 반응이나 결과를 이끌어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주된 내용과 논문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한 정치가의 발언을 가지고 그 정치가의 영향력이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한장총의 발표문이나 선언문을 가지고서는 이 단체가 실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장총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했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계속해도 될까요? 네, 중간에 끊어져서 마지막 말씀을 못 듣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만 끊어진 것인지 다른 프로 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은 실제 한장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는가와 네. 또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있기에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선지자적 목소리와 책임 그리고 역할이 긍정적이었다고 보는 근거로 그 통계청 조사에서 그 교회 세습 문제나 몇몇 대형 교회들 사이에 발생한 대형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이 점에서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4쪽, 15쪽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의 수가 약 20년에 걸쳐서 한 100만 명 이상 성장한 데 비해서 불교는 급격히 감소하고 천주교는 2005년 이후에 감소했다는 이런 단순히 신도수의 증가를 가지고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의 노력이 긍정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여러 번수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접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도수 사이가 비례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수적 증가 자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없이 교회의 신도수가 늘었으니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좁은 관계로요. 그 두 분의 논평에 대해서 우리 비록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김옥 박사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논평 해주셔서 두 분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논문이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제 사실 읽기보다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했느냐 그게 더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저는 확실하게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 어떤 걸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려고 했던 건데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하려면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맞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 지적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소대적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제 단순한 통계 그거 맞습니다. 그거 갖고는 사실이 좀 약하죠. 근데 이제 그거 다른 거 풀 수 있는 거 얼른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 넣었습니다만은 세세하게 각각의 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서론 때 그것을 다 하지 못했다. 실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분이라도 누구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할 수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그렇게 논문 논평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욱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중요한 그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보 사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저희 장로교회가 특별히 교회 신학교가 어떻게 보이스를 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들어준 논문이었고요. 그러나 이 논문은 올 동시에 저희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그 데이터나 준비들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미래에 과연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좋은 발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로 넘기겠습니다. 본 그 세션을 호스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